1945년에 포드의 회장이 된 헨리 포드 2세는 군수용 차량 생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레임덕이 되어버린 포드를 견인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차를 잘 팔아봤자 당시의 포드는 글로벌 기업이 아닌 로컬 기업이었죠. 그때 미국에서 좋은 차의 첫 번째 조건은 삐까번쩍함이었지만 포드의 미개척 시장인 유럽은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레이스에서의 성적으로 좋은 차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밖에서 제대로 경주해본 경험이 전무한 그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멋진 팀 하나를 살 기회가 왔습니다. 역사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슬럼프가 와 휘청이던 이탈리아의 페라리가 제발 인수해달라는 SOS를 친 것입니다. 이 딜은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내건 조건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그 조항은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포드를 통해서 오픈힐 레이싱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엔초는 분노하고 계약서를 찢어버리죠. 포드 입장에선 웬 이탈리안 마국간이 살려달라고 빌길래 돈 좀 퍼주고 서로 남는 장사를 보려 했더니 갑자기 자존심을 부리면서 끝까지 간 계약을 취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헨리 포드 2세 커리어에 큰 흠집을 냈고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헨리 포드 2세는 엔초의 가치관에 정반대되는 굉장히 미국적인 방법을 통해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좋은 차를 사와서 최고의 연구진들이 그 차를 뜯어 고치게 하는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스포츠카 레이싱계의 떠오르는 샛별 롤라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롤라는 마침 당시의 페라리가 F1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한 영국 출신 회사였고 엔초는 싫어했지만 신기술로 각광을 받던 미드십 구조의 레이스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으니 여러모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결함으로 인해 1963년 르망 24시에서 아쉬운 리타이어를 한 롤라 마크 6를 개발 베이스로 삼았습니다. 사실 마크 6 자체가 워낙 완성형 실패작이었기 때문에 포드가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 포드는 레이스용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롤라와 함께 엔진을 선택만 하면 되었고 머스탱을 4.7리터 엔진의 5단 변속기를 이용하게 되며 파워트레인에 관한 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격학적 이점을 위해 매우 낮아진 차고는 포드 GT의 또 다른 상징인데요. 이를 본 기자가 차고가 40인치에 불과할 것 같다고 해서 애칭처럼 부른 이름이 굳어져 오늘날 우리는 이 차를 GT40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약 반년 만에 GT40 마크1을 완성한 포드. 이 차는 1964년 3월에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페라리가 만든 차가 250 GTO, 250 LM입니다. 결과는 불보듯이 뻔했죠. 1964년 르망 24시에서 페라리는 최상위 클래스, 종합 클래스 모두 1, 2, 3등을 하며 포디움을 장악했지만 포드는 2대가 반나절 만에 리타이어하고 거금을 들여 데려온 스타 F1 레이서 필 휠과 브루스 맥라렌의 차량마저 14시간 만에 리타이어하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꼴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필 휠이 리타이어하기 직전 랩, 놀랍게도 그는 랩 레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예상치 못한 결함이 문제라면 차를 더 투입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한 포드. 그들은 1965년 르망에서 무려 6대의 GT40 마크1을 투입하고 6대 모두가 내구성 문제로 리타이어하는 굴욕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역시나 페라리는 그 해에도 1, 2, 3등을 차지했고요. 안타깝지만 모터스포츠는 헨리 포드 2세가 처음 접근한 것처럼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분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포드와의 인수딜 파기로 의도치 않게 몸값이 높아진 페라리가 피아트에 인수되며 헨리는 처음부터 엔초가 자신을 몸값 불리기용 도구로 대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그 덕에 포드는 마크1의 처절한 실패에도 의지를 불태우며 마크2를 개발할 결심을 합니다. 헨리는 우선 롤라와의 지나친 커넥션을 줄였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회사가 활발히 교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죠. 대신 북미 레이싱의 정수 나스카와 세브링 12시에서 승승장구하던 홀만 무디라는 팀과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드 갤럭시를 통해 아주 터프한 나스카 경기를 꾸준히 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포드 파워트레인을 이용한 내구 레이스에 대한 데이터가 어찌 보면 포드보다도 더 많았고 이 점은 GT40의 도전이 더 이상 해외팀에 의존할 필요 없이 국산화 체제로 전환될 수 있게 했습니다. 홀만 무디는 롤라가 선택한 머스탱 엔진을 빼고 그들이 사랑하는 갤럭시의 7리터 엔진을 4단 변속기와 함께 박아넣습니다. 긴 직선 구간이 대다수인 라사르트 서킷 특성상 고회전을 유지하기 좋은 초고배기량 엔진에 조금이라도 변속 부담을 줄일 4단 변속기의 조합은 포드의 걱정이었던 내구성을 해결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F1을 경량 엔진에 익숙한 페라리는 따라하기 어려운 전력을 구사한 셈입니다. 헨리 포드 2세는 마크2로 무조건 우승을 거둬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65년에 6대 참가에 한수 뒀던 무려 8대의 마크2를 1966년 르망 24시에 투입합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세대의 포드 GT40 마크2가 동시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고 페라리에 통쾌한 복수를 했죠. FIA는 자본과 기술을 모두 갖춘 포드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 회사가 유럽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걸 막기 위해 아예 5리터 이상을 고배기량 엔진으로는 르망에 참가하지 못하게 규정을 바꾸어 버립니다. 대신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포드 GT40이 J등급이라는 임시 방편을 통해 참가할 수 있게 했죠. 포드는 이에 마크2의 공기역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바디 패널을 설계한 마크4를 개발하여 1967년 르망에 참가하고 당연히 우승합니다. 68년부터는 저격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크4를 포기해야만 했는데 그럼에도 단 4번의 르망 출전으로 포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쌓았고 구닥다리 마크1으로 하위 클래스인 스포츠카 클래스에 참가하여 68년과 69년에도 보란듯이 르망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하극상을 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럽에서 포드를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돈이면 돈, 기술이면 기술, 전략이면 전략, 그 어느 것도 포드의 우위에 서 있는 팀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포드는 원래부터 페라리에게서 가져오려 했던 F1 참가를 엔진 공급 형태로 도전합니다. 코스워스와의 협업을 시작한 그들은 꾸준히 F1에서의 파일을 늘려나갔고 마침내 70년대 중반에는 페라리와 BRM을 제외한 모든 팀에 그들의 엔진을 공급하며 멋진 복수의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약 30년간 명맥이 끊긴 포드 GT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지닌 채로 2005년에 부활합니다. 5.4리터 슈퍼차저 엔진은 GT40의 명맥을 잇는다고 보기 충분했고 이 차는 4038대가 생산됩니다. 아쉽게도 회사 차원에서 레이스용 GT는 만들어지지 못했고 마텍 컨셉츠라는 스위스 팀에 의해 GT1과 GT3 클래스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포드 팬들이 아쉬워했죠. 마침내 10년이 지나서야 포드는 르망에 직접 참가할 것을 선언하고 GT2 클래스 규격에 맞춘 GT2 세대를 발표합니다. 네, 양산차보다 레이스카가 먼저 나온 겁니다. 진정한 GT40의 후속작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등장한 첫 해인 2016년 르망에서 클래스 1위, 3위를 차지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BOP를 계속 맞게 되었고 애석하게도 이후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합니다. 포드 팬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최고의 그랜드 투어링 레이싱카로 유럽 본토에서 인정하게 된 셈이니 헨리 포드 2세라면 자신의 유산이 아직도 유럽 매뉴팩처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호탕하게 웃음 한번 치고 말 것 같습니다. 독립팀으로서의 자유로움을 쫓았던 엔초와 그의 자존심이 상해 복수하려 한 헨리. 방향은 달랐지만 그들의 정신은 50년이 지나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자본 그 자체가 순수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 포드 GT였습니다.